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총리 후보자 지명에 따라 경제부총리 등 초대 내각 후속 인선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예상대로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습니다. 먼저 한덕수 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김대중 정부 때에 이미 차관직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공직자의 길을 걸었는데 4개 정부에 걸쳐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핵심적인 보직을 했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리고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시기여가지고 그때 이제 주미 대사를 지냈죠. 네. 그래서 이제 2012년까지 공직을 하고 다시 지금 이제 10년 만에 다시 이제 공직으로 복귀를 하는 그야말로 이제 이 정파를 넘어서 그 핵심 엘리트 관료의 길을 계속 걸어왔던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의 이력을 보면 보수 진보 정권을 넘나들면서 요직을 두루 맡았습니다. 관료죠. 관료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님은 이제 제 총리 시절 때 모셔봤는데 그 자기의 어떤 특정한 이념적 색깔이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고 네.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십니다. 디테일에 강하고 그래서 누가 써도 그분의 말을 잘 듣고 네. 그분의 뜻을 가장 잘 이행하고 하는 한마디로 엘리트 정통 관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당히 청춘의 온유해서 관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부를 안정시킨 필요가 있을 때도 이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보 보수니 뭐 민주당이니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막 정파가 나뉘지 않습니까? 네. 정파와 무관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파와 무관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윤 당선인이 조금 전 이 발표를 하면서 한덕수 전 총리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이다. 역시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이 발탁 배경 뭐라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아마 동시에 고려가 됐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의회가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 속에서 의회를 청문회를 조속히 통과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분이라는 측면도 고려가 됐을 거고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그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를 지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요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향이 이제 전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호남 출신 인사라는 측면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국제 정세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습니다만 이 한반도를 둘러싸는 지정학적 조건이 안보와 경제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상공부에서 출발해가지고 통상교섭본부장 초대 본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FTA 체결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통상과 외교에도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경제 전문가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고려가 됐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이제 자신은 정파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발탁을 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그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를 보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참여했던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그 멘토 중에 한 분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인데 이분도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그 연수원 동기고 소위 8인의 멤버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도 윤석열 당선인이 가급적 실력이 검증됐고 그리고 도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자질이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꼭 굳이 이제 이 보수 진영 내에서만 인물을 찾는 것보다는
폭넓게 인물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한 전 총리, 그러니까 한 총리 후보자가 올해로 73세입니다. 네. 너무 고령인 것 아니냐. 그동안 윤 당선인이 말해왔던 참신성 이런 것과는 좀 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이게 현재 국가 뭔가 큰 대전환이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서 딱 맞는 인사냐, 뭐 그것까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전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카드를 뽑아들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 호남 출신의 또 여러 가지 각 정부를 비정파적 인물이고 또뭐 역량도 충분하신 분이고 그런데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네. 당선인이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국회든 정부든 그냥 검사를 했을 뿐이거든요. 검찰총장까지 갔던 분이고 이 검찰 조직이라는 것의 운영은 국정 운영 조직하고는 국정 운영은 전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필요해. 그래서 이 고령이라고 하지만 고령이라는 건 또 안정성을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많은 분들과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있고 또한 너무나 경제, 통상, 뭐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국정 구석구석의 히스토리를 되게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을 딱 놓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네. 당신에 대한 그 불안감이 좀 있으니까 고관 총리 카드를 뽑았단 말이에요. 네.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안정적인 사람의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한덕수 총리 지명 후보자의 나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말한 참신성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을 배태하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고라도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을 거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 고령이란 일부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큼 경험과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 것이다. 지금 건강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그 나이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두 사람을 고려를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이 한덕수 총리하고 그리고 그 전 금융위원장을 지냈던 임종영 금융위원장을 네. 고려를 했던 모양인데 아마 이제 임종영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는 참신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지금 총리뿐만 아니라 부총리도 지금 고사하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모양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다소 참신성에 대한 무리가 좀 그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는 과정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국회를 상대를 할 때 참신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좀 능숙하게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더 고려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참신성이라는 측면들은 좀 후순위에 밀려서 판단한 건데 저는 뭐 무난하고 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한 전 총리 낙점에 지난 2007년 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점도 좀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세게 들어오겠죠, 당연히요. 당연히 세게 들어오고 지금 이제 그 박홍근 신임 대표도 엄격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거의 이제 한 총리 그 후보자가 이제 뭐 병장으로 그 군도 이제 피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으세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간에 있어서 이 벌어지는 스캔들도 별로 지금 없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지금 그 인수위에다가 이제 시민단체 그 투기자본 감시센터라는 데에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덕수 네. 총리 지명하지 말라고. 그 네. 이유가 뭐였냐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달 안 돼서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현장의 고문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실제로 그 외환은행을 론스타에다 헐값 매각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김현장의 법률 대리, 국내 법률 대리인이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그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이 김현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이분이 2005년도에 경제부총리를 하는데 2005년부터 6년까지 이때 이제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대출 규제 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88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 정도 조건, BIS 조건을 충족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저희가 이제 건설 산업 같은 데 PF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대폭 늘려주는 이런 규제 완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요.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저축은행들이 부실에 몰려가지고 청산되고 그리고 부실 대출과 관련해가지고 처벌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죠. 그래서 이 소위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했던 규제 완화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텐데 아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총리 내정자가 적절히 설명을 할 거고 문제는 제기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결림돌이 돼가지고 인전투표에서 부결이 나고 이러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국회 문턱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결국 두 가지거든요. 하나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 능력 검증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능력 검증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그 론스타 문제나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시한이 너무 길거나 본인이 바로 직접 참여한 거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저축은행 사태도 정책을 입안한 지 거의 6, 7년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이 정책 능력 가지고 인준 거부를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없어요. 네. 그 장관들은 좀 정책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도덕성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분도 안 계셔서 이 자녀분 검증도 좀 어렵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워낙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해왔고 무사히 사임했던 사람이라서 뭔가 걸릴 걸도 참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인준 거부를 세게 건다. 네. 그럼 이거 발목 잡기 불행이 바로 걸리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기엔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보다는 장관 후보자 쪽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전력을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두 분 모두 국회 인준에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한 총리 후보자가 어느 정도로 책임 총리가 될지도 관심이거든요. 그동안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책임 총리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어제 저녁 때 이제 뭐 한 3시간 동안 샌드위치 드시면서 이제 당선인하고 총리 후보자가 이제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상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재정권을 부여하는 책임 총리 수준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특히나 경제나 외교, 통상 관련해서는 상당한 그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관료 사회를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상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총리의 역할이 이전보다도 상당히 의미 있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한덕수 총리의 스타일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 보면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나 그 윗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고자 하는 일을 잘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과연 이제 총리로서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과연 직언을 할 거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차관 인사를 할 때 장관 의견을 가장 중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 이런 책임 장관제 도입 어떤 의미를 가지고 현실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글쎄 우리 기자들 아까 어떤 기자분이 질문하는 걸 봤는데 책임 장관제, 책임 총리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한국의 국무총리를 얘기를 할 때 수능형 그리고 이회창 총리처럼 소신형 그리고 정권 끝날 때는 관리형 마지막으로 이제 국정을 실제로 분담해서 책임하에 운영하는 분담형 총리가 있는데 여기 이건 한국에서 김종필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청권을 행사한다고 이게 그 책임 총리가 아니거든요. 또한 책임 장관 역시 노무현 정부 처음 시작했던 책임 장관제는 장관이 무슨 책임 지금을 운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 그룹, 사회 그룹 뭐 이런 그룹들이 있죠. 외교안보 그룹 이런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처들이 네. 거기에 책임 장관을 지명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정책 조정 회의를 끌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장관제라는 것은 전혀 지금 뭐 차관을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책임 장관제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의미로 장관이 차관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하고 장관의 의사가 관철되는 이런 정도의 즉 장관이 부처장이 강한 장관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장관의 의사를 상당히 존중할 것이다. 네. 지금도 대부분 차관 인사를 할 때 장관에 대해서 의견 듣습니다. 같이 일할 뿐인데 저는 그런 방금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한덕수 총리 지명 자체가 이 청와대는 아니죠. 용산으로 이전하신다고 하니 대통령 중심 구조를 계속 국정용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대통령이 뭐 장관 재택 협의는 하거나 또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인사권을 나눈다거나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책임 장관제 같은 건 별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근데 이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좀 개념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헌법 그리고 정부조직법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장관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국무위원들한테 법상에 보장돼 있는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장관이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 있는 사람들,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여기가 다 청와대를 쳐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장관이 차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실국장급 이상에 대해서 장관의 의지대로 인사를 할 수 있고 지금 법상에 보면은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사실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역대 다 보면 낙하산 인사라는 게 장관의 제청이라는 것은 허울뿐이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를 끌고 가면서 정말로 실제로 법에 따른 정부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굉장히 시금석이 되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인사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수석실을 없애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사수석실이 없앤다고 하더라도 장관한테 권한을 안 주게 되면 인사비서관, 인사행정관이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그냥 내리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참에 한번 대한민국 정부가 좀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는 게 당연히 청와대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만 실제 모든 인사를 청와대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관들,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일부 청와대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무조건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곤란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사실은 실질적으로 장관이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구현할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당선인한테 그런 얘기를 권할지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 인선 앞으로 누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일단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선 앞서 한 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개인 사정으로 공직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단 후보에서 제외하고 차기 정부 인선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경제팀을 이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그 정부의 철학이 있는 거거든요. 철학이. 그러니까 만약 경제팀을 좀 그 친기업적으로 구성을 하면 이 정부가 앞으로 경제 성장, 뭐 일자리 이런 것보다 경제 성장, 뭐 첨단 경제, 외부 통상 이런 것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경제부총리를 좀 거시경제 중심 일자리 뭐 이런 걸로 좀 두면은 이 정부가 그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이제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생산성 중심, 네. 재정 건전성 중심 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금융통들입니다. 뭐 추경호, 뭐 그리고 최상목 이런 분들 금융통들이고요. 그래서 근데 금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쪽 가깝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거시경제를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강석훈 총리 정도, 강석훈 뭐 이정 교수 정도 뭐 이 네. 정도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융통들이 지금 금융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융통으로 재정경제부를 꾸린다면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경제정책 방향이 굉장히 뭐라 그러죠? 성장 지향적이고 좀 기업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기업 중심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를 누구 지명하는가를 좀 보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설명을 좀 보태드리면은 이제 추경호 의원이나 최상목 그 인수위원들이 다 이제 차관 출신이에요. 차관 출신이고 능력은 검증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 최상목 인수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 쪽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정책들을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기재부를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예산을 주로 재정과 예산을 중심으로 했던 이 부분 파트가 있고 소위 이제 기획, 정책, 뭐 금융 이 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도 이미 상당히 이제 검증이 돼 있는 분 같은 경우고 아마 이제 그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최적의 카드라고 생각했었는데 임종용 위원장하고 거의 결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최상목 씨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구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네. 당신이랑 같이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어차피 실력은 다 본인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랑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경제부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의 원팀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뭐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반응들을 이렇게 느낌들을 봐도 네. 대통령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장관 인선도 속속 발표가 될 텐데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한 바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정치인은 안 앉힐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건 행안부 장관이건 지금 정권 출범 초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국회의원이든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든 간에 지금 들어오는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특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미 검찰 출신 대통령이 돌아왔는데 무슨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부담을 가질 거다.
국회의원은 부담을 전 이런 분석은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것보다는 아마 본인 이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 쪽은 본인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좀 앉히려고 할 거예요. 다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검찰 출신 대통령의 어느 때보다 좀 검찰이 강화된 거라고 예상되는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 법무부 장관마저 검사 출신을 지명한다면 이건 정말 검찰공화국이 되겠다는 어떤 신호탄을 봐드릴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은 법원 출신이든 또는 변호사 출신이든 이런 분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역발상도 해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행안부 부분은 초기에 이제 정부를 장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국회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을 갖다가 잘 통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행안부 장관은 현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출신을 지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관 인선들 발표를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윤 당선인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보수정당 대통령 당선인으로 이렇게 4.3 추념식에 참석한 건 윤 당선인이 처음입니다. 이거 처음이죠.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미 이제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주를 방문했을 때 4.3 추념일에 꼭 방문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4.3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든 이거는 뭐 명백하게 국가가 사실은 이제 부당하게 엄청난 민간에 대해서 피해를 준 행위인 것이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제대로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고 또 필요한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무슨 보수정당, 진보정당 가릴 거 없이 어떻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가 국민들한테 해야 될 도리를 다하겠다라는 차원에서 행보를 하는 것이 맞고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희 가천대학교 부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